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흐름 체크하고 투자의 또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주식이 편안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늘 그렇지 않고 흔들어대니까 그죠? 최근에도 변동성이 꽤 컸었는데 일단 이번 주 들어가면서 조금 안정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4천선 회복하는데 단기적인 조정의 좀 마무리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이제 드디어 발생을 했다. 특히 이제 뭐 지난주 네. 중후반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그런 면이 두드러졌는데. 장중에 사이드가 걸리고 5% 지수 밀리고 뭐 난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이제 특히 제가 계속 이제 주로 봤던 부분이 네. 이제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순매도 그 포지션이었는데 거의 뭐 4만 5만 계약까지 순매도를 11월 초부터 벌써 막 이렇게 누적을 많이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예. 지수가 막 4,000 뚫고 4,100, 4,200 뚫고 가다 보니까 그들은 손해를 되게 많이 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때마침 미국발 이제 조정 양상이 우리 시장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쌓아놨던 선물 누적 순매도 물량을 지금 많이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균형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3,900선에서 4,150 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뭐 12월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외국인이 그 이달 들어서 순매도한 규모가 12조 원 거의 뭐 13조 원 육박합니다. 월 그죠? 네. 아, 월 순매도가 12조, 13조라고 하는 건 정말 역대급인데 보면 또 그 전에 뭐 엄청 샀었고 또 엄청 팔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수급 변화 보면 최근에 판 거는 주로 단기 자금, 영국계 뭐 이런 쪽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미국계는 별로 안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 시장은 또 편안하진 않고 네. 외국인의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10조 넘게 뭐 주회장창 팔은 것 같지만 지난 4월에는 뭐 거의 뭐 며칠 상관 10일 정도의 누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7조까지도 팔았었어요. 예. 지난 4월에 저점을 만들 때. 근데 이번에도 뭐 제가 보니까 매주 한 번씩 그렇게 막 퍼붓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몇 주씩 이렇게 반복되나. 그래서 저도 조금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조금씩 돌아가는 느낌이 나왔다. 어제도 뭐 외국인들이 좀 사는 느낌, 오늘도 조금 사들어오는 느낌, 뭐 현물, 선물할 거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막 무작정 팔 때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강제적으로 사짐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고 있다. 이게 그 페이오프 할 거다. 보상이 따를 거다 했는데 지금들 다들 산 가격보다는 조금씩 우위에서 팔고 있을 거니까 네. 개인들은 집단적으로는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시장이 뭐 금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조정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은 내년 가면서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위험 선호의 잣대가 비트코인 같아요. 비트코인 급락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우려하니까 뭐 기술주 팔고 이런다. 기술주 같이 떨어지고 금도 묻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서 기술주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렇게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되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 이제 그거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은 어디입니까? 저는 뭐 여전히 제일 1순위는 테크일 수밖에 없다. 테크,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유동성이 또 발생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유동성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테크 쪽이에요. 예. 미국의 테크. 그러면 미국 이외에 또 테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 뭐 계속 노력하고 있죠. 상법 개정 1차, 2차, 이제는 3차 한다고 하고 있죠. 정부의 서포트까지 들어오는 이런 메커니즘.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순환이 아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힌다. 아니면 유동성이 좀 축소된다. 이러면 또 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지난 11월에 그랬던 건데 제가 볼 때는 12월에 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최장기간 이루어졌던 셔다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게요. 금리는 12월에 내릴지 안 내릴지 지금 좀 애매하죠, 그죠? 제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최근에 40%까지 지난주에 내려갔다가 네, 네.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70% 이상 또 주초에 보니까 뭐 80%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반반 정도로 지금 느긋하게 예.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환율은 우리 사실 미국하고의 그 경주에서 APEC에서 미국하고의 우리가 협력 이런 게 마무리가 되면 환율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급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랬는데 환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에서는 내년에 좀 137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안 떨어지는데요. 환율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건가요? 환율이 지금 역대급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버렸잖아요. 뉴노멀이 정말 돼버리고 있어요. 네, 뉴노멀이 된 느낌까지도 네.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이쪽 관료들이 이제 좀 위험하게 보는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환 해지를 어느 정도 그 15% 해외 자산 들고 있는 거에 15%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지금 방어용이죠. 지금 방어용으로 가는 것 같고 뭐 환 수합 같은 걸 그런 걸 이제 매제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실탄을 마련하는 중장기적인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또 그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지수를 뭐 5천 지금 보고 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야 5천에 대한 포석용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환율은 지금 1470, 뭐 80 근처까지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일본의 지금 엔 달러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이제 급기야는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환율도 같이 조금 밑방향으로 다시 강세로 돌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사이클이 내년에도 보면은 뭐 12월 달에 지금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만은 내년도 걸 제가 쭉 확률을 보니까 내년도에 3, 4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 우리 시장, 주식시장을 보기에도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관심 있는 섹터들 궁금증 여쭤보고 좀 전략 마무리할게요. 반도체는 이제 IT는 여전히 좋다고 하셨는데 반도체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좀 흔들린다? 혹은 뭐 도전자가 생기면서 SK 하이닉스가 비슷한 흐름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 반도체 그리고 삼전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견조합니까? 네. 저는 뭐 그 크게 떨 거 없다 이런 네. 생각이에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차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주가가 예. 좀 헤맸죠. 근데 뭐 개인들이 좀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은 다시 네. 반등세가 있는 느낌. 그런데 이제 TPU가 나왔다고 해서 GPU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TPU는 이제 조그만 그들만의 또 세상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AI 칩이 다각화되고 다변화된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TPU가 나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확정이 되고 아주 다양하게 될 거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뭘로 그렇죠. 메꿉니까? 네. D램으로 메꾸고 낸드로 계속 갖다가 들이박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혜자는 누구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HBM만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눈에 탁 들어왔었지만은 앞으로는 HBM 플러스 D램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본다고 보면 우리나라 양사를 다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삼성전자가 HBM4에 있어서 조금 선두권으로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 그걸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보는 것 같고 D램에서 가격들이 강하게 올라오다니까 뭐 캐파의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뭐 수혜 그게 더 클 거다라고 보는 거지 SK 하이닉스는 루저로 바뀔 거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판이 쉽게 주인공이 그렇게 쉽게 퇴장하지 않죠. 강세장에서는요. 근데 그 반도체에만 쏠려있던 수급 때문에 지난번 주가가 이제 오를 때도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조금 에너지가 확산되고 선순환이 되면서 관심 있는 섹터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인데요. 사실 우리 보면 바이오테크들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바이오가 사실은 굉장히 꿈의 주식, 변동성 큰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바이오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바이오가 이제 지난 뭐 한 11월에 보면 우리가 테크가 조정을 받을 때 대한 업종이나 대한 테마로서 조금 각광을 받잖아요. 테크가 아무래도 조정을 받다 보면 이제 피신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바이오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임상 데이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1월 달에 가면 뭐 JP 모건 그 학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바이오를 많이 바라보는데 바이오의 특징은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임상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또 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코롱 티슈진 예를 들면은 이런 데 보면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삼상 데이터인데 삼상이 잘 되는 확률이 이제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1% 정도 미국 FDA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니까 이게 100%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 좀 따라가셔야지 100%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를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기대와 이제 또 우려의 상황들은 포트폴리오 조정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100% 이제 바이오에 넣으면 변동성이 크지만 이제 일부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좀 투자할 만한 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할 때인가요? 저는 2차 전지는 뭐 롱텀 바이 앤 홀드 뭐 이 정도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트레이딩하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싼 영역이지만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중국에서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으면서 강세로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 그리고 뭐 ESS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50%가 될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항상 이제 그 궁금한 건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뭐 LG엔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켓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있고 고밀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좋게 봐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 그룹군들이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나서려고 하면은 EV,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ESS 가지고는 매출 비중이 한 20%, 많아야 30%이 정도 비중 가지고 주도주로 치고 나오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연말장에 대한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질는지 얘기해 주시고 뭐 시나리오별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대응 전략까지 이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고 저희도 사람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이라 막 올라가고 좋으면 사고 싶고 그죠? 막 급락하면 떨어져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그죠? 이걸 극복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준들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균형점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한 4,000에서 4,150 선상에서는 진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저희가 이제 기업 실적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12개월 정도 봤을 때 한 11.3에서 11.4% 정도 수준의 지금 기업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천 초반선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25bp나 50bp 더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해보면 4,250, 한 25bp 하면 4,250 정도 나오고 또 추가로 25 더해서 50bp 한다 그러면 한 4,400 정도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4,400까지도 좀 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후년에 또 우리가 기업이 그 예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11.8%를 ROE로 보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뭐 내년 하반기 들어가서는 한 4,600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지만 그리고 기회가 있죠. 또 이제 우려도 있고 그런 기준점들을 맥락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